자,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제 비엔나를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고 비엔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엔나, 비엔나 스케치한 거고, 모차르트.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영화 보셨어요? 제가 보고 오시라고. 보신 거, 보셨죠? 에다 넣고 줄리 델피 나온 비포 선라이즈 영화. 바로 베이스가 됐던 영화죠. 그 당시 이제 비엔나에 파리행 기차 안에서 만난 미국 사람하고 프랑스 여인하고 기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하룻밤에 원나잇을 아름답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비포 선라이즈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거의 9년마다 한 번씩 줘가지고 20몇 년 동안 똑같은 감독이 비포 선라이즈, 이건 주로 이제 배경이 어디야, 비엔나를 베이스로 한 거고, 비포 선셋, 그리고 헤어져서 못 만났는데 우연하게 지난주에 강의했던 파리에서, 그죠? 셰익스피어 그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 했던 남자가 왔을 때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나서 했던 게 비포 선셋 영화. 그 이후에 이분은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는데 이혼하고 다시 두 사람이 비포 미드나잇 같이 함께 살면서 갈등을 이루는 영화. 참 똑같은 감독이 똑같은 배우가 20년 동안 3편을 찍었다는 영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셨어요, 장 대표님? 그 3편 다 보신 분. 두 분이 아직도 사랑을 꿈꾸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엔나는 임페리얼,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 그걸 임페리얼이라고 하죠. 올해 유럽의 심장으로 했고, 최근에 그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통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현대 문화의 현대적 감각의 어떤 아트 세계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고, 문화, 역사, 경관, 자연의 조합이 특징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라이버 퀄리티 랭킹, 멀스라는 항상 컨설팅 업체가 매년 조사를 해요. 매년 어느 도시가 좋을까. 근데 스위스 아닌 비엔나인데, 비엔나가 90% 거의 비엔나예요. 비엔나. 근데 한번 바뀌었더라고. 찌르로 2024년도. 그 다음에 여러분 제네바, 코펜하겐, 오클랜드,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밴쿠버, 베른. 스위스가 많죠. 스위스 아무 자연과 그런 게 어울리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유희철 대표님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가 이 중에 있나요? 혹시? 다 가보고 싶다. 여름에 제가 모시고 코펜하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가 10년 동안 그럼 왜 세계 1, 2 도시가 됐느냐를 이제 그냥 모차르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함수를 쓰는데, 인덱스 할 때 정치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범죄율도 낮고, 또 주택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도시보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보건이나 공평한 소득, 이런 평가의 지수가 있어서 이런 거지, 무슨 맨하탄처럼 높은 도시가 있고 화려한 뭐가 있어서 1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엔나를 말하다 제가 이제 쓴 건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도시가 시민 정신에 입각한 도시 재생을 했다. 오늘날 동유럽이죠. 아까 얘기한 부다페스트,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나라의 어떤 문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좀 했고, 또 악성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요한 스트라우스의 어떤 그 음악적인 부분,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가 됐고, 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분리파의 화가인 구스타브 클림프나 에곤 실레, 얼마 전에 했죠. 우리 중앙박물관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 오토 바거너라든지 산업디냐 이런 콜로만 오스라든지 되어 있고, 도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을 하되
되게 공평한 소득 분배를 하고 주택이 비싸지 않게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집값만 안 비싸면 그 돈으로 행복한 삶을 늘 텐데 전부 다 집값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교통 기반 시설 등 그런 것들이 오스트리아 시민들한테 삶에 좋은 삶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를 보면 인구는 약 192만 명 정도 되고 서울보다 약간 작습니다. 서울이 605km인데 거기는 414니까 오스트리아의 수도로서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하고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도시고, 전체 인구의 아까 195만 명 정도 되잖아요. 약 20%가 지금 비엔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지도 설명했죠? 비엔나 북쪽에 있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비엔나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See the ocean, how it sways in the sun, keeping our stories in its motion, lies the truth about us. Things time will tell, we might never know, will be gone before it all begins. Send me your songs of tom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tories of joy and of s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To know it all. See the trees grow, they were here long before. 이게 슈테판 성당. And when we're older, they will still stand tall. Things time will tell, we might never know. We'll be gone before it all begins. Send me your songs of tom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tories of joy and of s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end me your songs of tom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Stories of joy and of sorrow. I'm dying to know it all. To know it all. 어디 여러분 비엔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유치아 대표님 가고 싶나요? 비엔나 행정구역은 총 여기도 이제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23개의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가장 1번이라는 데가 이제 이너레슈타트는 가장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비엔나에는 상당히 또 유럽의 주요 유엔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 산업개발기구라고 해서 유럽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퇴치를 위한 기구도 있고, 마약 범죄국 국제 원자력 기구, 유엔 비엔나 사무소,
있습니다.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 유엔이라는 기구가 오면 전 세계에서 한 명씩은 다 파견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컨퍼런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산업이 들까요?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 있겠죠. 미팅, 인센티브, 그죠? 그런 컨퍼런스, 그죠? 이그지비션. 그러면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하고 식당도 많이 생겨야 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유엔 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1조 원까지 비엔나가 썼어요. 그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엔나의 주요 기업은 여러 뭐 기업도 있겠지만 저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와롭스키 대표적인 스와롭스키가 오스트리아 스위스권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S라고. 스와롭스키 알죠? 여러분들 유리 그 크리스탈로 만든 오스트리아 겁니다. 오스트리아 알죠? 왜? 그래서 뭐 큰 그렇게 운송회사 OBB 홀딩스 이 정도 있고 그렇게 큰 회사는 없지만 주요 기업으로 광물, 오일, 기계, 통신, 운송, 식품, 비엔나, 인프라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이름은 비엔나고 독일식 이름은 빈. 그 헷갈리잖아요. 우리 가면 영어도 빈이라고 이게 그래서 비엔나 가면 다 빈이라고 그래요. 그 비엔나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요것만 알아도 이제 가서 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국식 이름이고 그래서 현지 가면 현지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비엔나고 그래서 평평하고 넓음을 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역사가 중복이 되는데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지로서 비엔나가 1274년도에 처음으로 번영을 하게 되고 1437년부터 1806년간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여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엔나 도시 역사를 뭐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온 건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어디 히스토리 오브 비엔나에서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도시 계획을 할 때 랑슈트라스 프로젝트라고 를 통해 비엔나 중심 계획을 연결했죠. 랑슈트라스에는 랑은 링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링. 그래서 링을 그려놓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영국은 M25고 링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의 링에다가 하나씩 여기는 박물관, 여기는 미술관 이렇게 하나씩 링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놨죠. 링 원형. 그래서 교통계획과 막 그게 랑슈트라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엔나의 중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전쟁 아까 말씀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수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문화모더니즘에 부상을 했고 전쟁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되게 슈퍼바이징 감독을 받았고 1955년도에 이제 오스트리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의 이제 문화예술은 아까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슈트라우스 뭐 너무나 많죠. 거의 우리가 클래식 음악 하면 다 이분들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일단 본거지고 또 비엔나 필하모니, 빈소녀합창단의 본거지고 있습니다. 또 뭐 대부분 가지게 30개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 벨베드레 황궁, 자연사 그 다음에 MQ라고 하는데 옛날에 마국관을 갖다가 마국관이 있잖아요. 마국관을 갖다가 뮤지엄 지구 그러니까 레오폴드라든지 현대미술관 같은 거를 만든 게 바로 MQ입니다. 비엔나 미술박물관, 군사역사무 CC 박물관. 아까 말씀 CC 가장 아름다웠던 유럽에서 공주죠. CC가 엘리자베트 그 사람의 박물관, 예술박물관, 뭐 박물관과 미술관이 박물관이 이렇게 있고 특히 알베르티나 미술관은 아까 얘기했던 비포 선라이즈의 배경이 됐던 그죠. 미술사 박물관, 레오폴드 미술관,
레오폴드는 그 왕 이름이에요. 레오폴드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쿤스트하우스 응용미술관. 그래서 30개 이상 박물관 미술관. 그러니까 음악하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3년을 있어도 여기에 다 못 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영문학을 전공하셨던 1년 선배인데, 그 선배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셨다가 아예 클래식 에이전트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 비엔나 필하모니라든지 우리나라 조수미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큰 클래식 오케스트라 이벤트 컴퍼니 오너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음악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특히 비엔나나 여기는 그 음악하고 미술을 오시는 분은 최소 2주 이상은 계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네, 뭐 3박 4일 와가지고 미술관 사진 찍고 이렇게 가지 말고 너무 좋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저 아는 분 두 분하고 3년 전에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비엔나에 도착해서 처음 모시고 가는 곳이 현악 사중주. 한 30명 들어가는 궁전 안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음악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음악과 미술의 중심지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비엔나는 어디 부다페스트를 가는 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냐. 비행기가 가는 길에 그게 아니라 정말 그죠? 정 대표님, 그죠? 너무나 볼 게 봐도 크로아티아 가시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 어디 가면서 야 비엔나 한번 가보자. 워낙 조그만 도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작지만 정말 음악과 미술을 좀 여유 있게 보시려면 좀 며칠, 뭐 최소 일주일에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엔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맞춰서 일부러 또 가는데, 비엔나 소년합창단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일요일날만 하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9시에 그럼 딱 맞춰가지고 여행 일정 짤 때 딱 일요일 날에 그 후프부르크 궁전 안에서 그 성당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맨 앞에서 쫙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볼 수 있잖아요, 예약하면. 근데 요일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일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여행의 팁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엔나 뭐 음악 시간 아닌데, 저도 음악 잘 모르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몇 년도에 태어났지, 누가 형이야, 누가 동생이야, 그런 거 좀 헷갈리잖아요. 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진짜.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하이든이 먼저 형인가? 하이든이 제일 형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거 보면 1732년, 1756년, 1797년.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더라고. 하이든이 큰형이야. 그 다음에 모차르트. 돌아가신 건 누가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우리도. 그죠? 그 다음에 슈베르트. 그 다음에 요한 스트로, 왈츠의 왕이. 그죠? 그 보면, 돌아가신 건 역시 모차르트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의 음자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78세 교향곡의 아버지죠, 이분이. 그래서 소프라노 출신이고 44년간 작곡가 활동을 했습니다. 되게 그래도 오래 사셨죠. 그래서 우리 보면 현악사중주 62번 황제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잘 시간 하실 때 결혼식 할 때 많이 못 듣다. 좀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음악. 하이든 제일 큰 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인 모차르트. 36세 음악의 신동. 그죠? 그래서 프랑스로 시집간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렸을 때 모차르트가 궁에 와서 하는 연주를 보고, 모차르트가 그 공주를 보고, 앙투아네트를 보고, 난 시집을 가고 싶다, 앙투아네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 에? 어? 아, 장가를, 장가. 죄송합니다. 아, 아, 번역기 돌렸어. 그래서, 정말, 물론 이분이 태어난 거는, 이제, 어디야, 살스부르크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음악 활동을, 모차르트는, 그,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셨고, 뭐, 너무나 많은 음악이 있죠. 특히, 여러분, 특히, 레퀴엠 디단조 같은 경우 죽기 전에, 그죠? 진혼곡이죠, 진혼곡. 그, 막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교향곡 제 40번 지단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도 마술피리도 그렇고 되게 뮤지컬로 많이 나오잖아요. 오페라도 많이 나오고.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 마술피리 들으면서. 그런데 김종훈 대표 성악을 하고 하시니까 다 이 음악에 맞춰서. 네. 그 다음은 우리 그 가곡의 왕이죠. 슈베르트, 그죠? 낭만주의 작곡가고 12살부터 오케스트라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마왕, 뭐 우리한테 뭐 제일 유명한 건 피아노 중부 송호죠. 김종훈 대표가 좋아하는 몰바카의 처녀, 이것도 있지만 오늘은 두 번째인 송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음악 시간 같죠? 앞에 손. 이런 음악을 듣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 좀 착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음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죠. 이분도 75세까지 좀 그 당시는 좀 오래 사셨네요. 왈츠의 황이죠. 여러분 500여 곡의 왈츠와 오페라타를 작곡했고 대표적인 자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나와서 이들이 왈츠를 딱 쳐야 되는데. 음악 시간 같죠?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비엔나 출신의 언젠가 한번 내가 말씀을 누구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비엔나 출신의 비극적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뭐 모차르트가 사랑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모차르트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하고 결혼하지 않았고 모차르트하고 결혼했으면 뭐 그렇게 단두대에 처형도 안 됐을 것 같고 모차르트도 이렇게 단명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히틀러죠. 히틀러. 히틀러는 원래 국적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살스부르크에서 한 시간 반 거리 가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엔나로 갔는데 두 번의 그 미술대학에 떨어지게 됩니다. 되게 좌절을 프러스트레이트. 그래서 그 당시 미술대학에 합격을 시켰더라면 600만 명의 유태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죠? 너무나 슬픈 사연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시켜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저 성격 안 좋은 사람을 합격을 시켜야 포용을 좀 해야 비극을 안 만듭니다. 알았죠? 저도 과정을 몇 개 하고 있는 교수로서 상당히 그런 사람들 예의주지해서 그래서 제가 꼭 두 번 아니면 세 번째는 합격시켜 줍니다. 그렇죠. 회장님 그렇죠. 제가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이게 바로 호프부르크 비엔나에 와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자기 고국이잖아요. 고국의 그런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거기서 그랬겠죠. 나를 합격시켰다면 제가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런 연설을 하진 않았겠죠, 이분이. 그래서 비엔나 출신의 비극적인 두 인물이 있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가시면 꼭 설명해 주십시오. 비엔나 혹시 여행사 대표님 계시면. 예?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엔나 도시 재생 및 개발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선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 비엔나였고 마찬가지 도나우강을 방어를 하기 위한 요충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고 중세에는 로마 제국 쇠퇴하고 바벤베르크라고 가문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1150년부터 공장령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됐고 중세부터 한번 넘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그물이 나중에 주요 명소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 슈테판 대성당이죠. 12세기에서 15세기 약 300년간에 걸친 고대 양식 최고의 건축물들이 등장을 해왔고 1221년 도시자치권 획득으로 도시특허장이라는 자치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76년도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를 했고 1365년도에 비엔나 대학교가 처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두 차례 비엔나가 공격을 받았지만 오스트리아가 전부 다 성벽을 구축을 잘해서 물리쳤다 합니다. 그 다음에 쉔부르 궁전, 벨베데르 궁전 대표적인 궁전인데 그런 바로크 건축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18세기가 이제 비엔나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리아 테레지아 개혁을 했고 실용주의를 선언했던 그런 여왕께서 요세프 2세의 남편이죠. 진보 정책, 교육, 종교, 행정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도시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웅장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또 아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활동하는 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랑슈트라세 시대의 19세기의 중세 비엔나의 도시계획 발전은 그 링을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철거하고 그 중요한 거는 환상 형태로의 도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도시 구조의 기초를 마련한 체계적인 도시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여러분 뭐 학자들이나 도시 계획을 하는 교수들이 비엔나 하면 랑슈트라세라는 도시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거점에 오페라 극장, 국회의사당, 시청 등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링 주변을 이렇게 그 링을 한 바퀴 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려면 그게
랑슈트라세라는 표현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19세기 말에 분리파,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션이라는 건 이제 설명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라든지, 미술 양식이라든지, 아니, 이거 아니고, 새로운 어떤 그 약간 파괴적인, 화려함, 약간 개혁적인 건축 양식이나, 그런 음악기나 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션이라고 해요. SESSION. 그래서 오토 바그너, 아들로푸스 혁신적인 건축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술가인 구스타프 클림프나 에곤 실레 등이 독창적인 미술 작품이 나타나게 되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 학문적인 혁신가를 배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사회민주당 주도의 도시정부가 추진한 혁신적인 주택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비엔나는 되게 저렴한 주택 단지를 많이 만들고, 뭐 특정 세력을 위한 것보다 일단 사회적인 평균 소득 분배가 되게 중요해요. 약간의 뭐 사회주의 정책 같이 돼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 부자고 이런 걸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평등한 사회. 그래서 칼 마르크스, 여러분들 알죠?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대규모의 그 사회주택 단지도 만들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좀 저렴한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에 합병되었지만, 그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 상당히 도시가 비엔나도 역시 많이 파괴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1979년도에 비엔나의 국제기구 단지인 도나우시티라는 걸, 우리 같으면 맨하탄 같은 도시를 옆에, 파리 같은 라데팡스 같은 게, 도나우 강을 건너가면 도나우시티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비엔나 도시가 있는데, 비엔나 도시도 이제 옛날 건물들이 많으니까 포화잖아요. 강을 건너서 새로운 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같이, 맨하탄 같은 도시에 만들어서 유엔이라는 이런 건물들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도나우 섬을 조성하고 도나우 시티를 개발하고 스마트 시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비엔나의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갖다가 2000년간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과거와 현대를 조화로운 공존을 잘 유지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좀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랑슈트라스인데, 여기에 이제 오페라하우스 있고, 비엔나 공대, 박물관지구, 빈시청, 그 안에 슈테판 대성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랜드마크 및 명소. 요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에 이것을 캡처해도 되고. 이게 이제 도나우시티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요 안에만 가는데, 강을 건너서 이 도나우 인젤 섬을 지나서 요쪽을 도나우시티라는 신도시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론 대부분 오피스 건물이 주예요. 그렇겠죠? 오피스가 한 60, 70% 되고, 다음 주거 한 20%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의 원형 중심 구역을 우리가 랑슈트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1860년부터 1890년까지 여기 있는 성벽을 다 철거한 이후에 만들어진 순환도로입니다. 그 지역을 따라서 국회의사당이나 대학교나 시청이나 후포브르크 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 이런 박물관 등을 이렇게 전데, 이게 총 길이가 5.2km라고 하네요. 5.2km.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역사성도 보존하면서 또 공공성도 같이 살리면서 원형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1858년도에 당시에 순환도로 건설 전에 이 성벽이죠. 지역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랑슈트라스 프로젝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건축가죠. 오토 바그너라고. 미철 대신 들어보셨지? 오토 바그너 건축가. 비엔나의 광장, 정거장, 우편, 저축은행, 뭐 평화궁, 실용성과 기능성 물론 상당히 그 당시에 높은 건축가로서 유명을 떨쳤죠. 그래서 특히 빈의
교통시설, 도나우강 정비와 관련된 참여해서 도나우강의 수문뿐만 아니라 철도역, 터널, 교량 건설 시켜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분리표와의 대표적인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을 벗어난 세션 파레스의 대표적인 건축가로서 비엔나를 건축의 성지로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오토바거나의 그런 도시계획 프로젝트인데 이게 그분이 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약간 되게 화려하죠. 바로크 양식도 그렇고. 그래서 가면 칼플라스 슈테판 역에 가시면 이렇게 역의 화려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겁니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저 현재의 역은 이렇게 변했고, 그다음에 마율릭 하우스죠. 그 복합단지 시격에서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아르노브 형식으로 이런 마율릭 하우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스트리아 또 이분이 건축했던 우체국은행 1906년도에 건설했다고 하네요. 그 당시 유리로 된 채광창을 통해서 자연 채광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전기에 대한 조명을 비용을 줄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엔나는 도시재생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19세기에부터 20세기 동안에 보면 약 37%가 1차 세계대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구역이 재구성이 도시를 분열시켜서 중류층하고 상류층의 공간과 노동계급이 약간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가 19세기하고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여서 1970에서 80년대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강화되면서 PPP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이 채택이 돼서 그 세입자를 포함시키는 걸 도시재생의 일부, 그러니까 약간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정책을 한 도시재생 정책이 되었고, 너무 개발업자에 대한 이익만을 위한 우리 공급자 위주의 어떤 도시재생보다는 약간 세입자 간의 서로 배려하는 그런 도시재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에서 90년대는 도시는 주택 건축, 우호적인 도시재생, 기존 건물 틈을 개선을 했는데 세 가지 공간으로 아파트는 개별적인 계산을 이런 시설을 했고, 빌딩은 기본적으로 유세하고 기초재생, 구역적으로 공공공간을 협력하는 이런 세 가지 공간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도 생기니까 아파트의 어떤 역사적인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 분위기와 맞추는 사회 공간을 패턴을 좀 유지하는 그런 기저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버블 시티,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제는 너무 정체되어 있고 역사적인 합스부르크의 왕가의 도시가 아니에요. 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 공공시설의 견고한 인프라를 좀 가지고 가야겠다. 그 다음에 발전한 도시, 특히 학습하는 도시, 도시개발 지역에 거주민이 좀 참여하는 도시가 되어야겠다. 특히 이제 비엔나가 우리하고 다른 건 다른 도시들하고 되게 공공지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공공지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삶의 질에 있어서 거주에 대한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임대료. 그래서 비엔나 시민 중 62%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공공에서 주택에 살고 있으면 그런 비용이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자동차가 없는 하우징 프로젝트, 자동차가 없는 임대주택도 있고, 그래서 지하차고를 줄여서 생태학적으로 조경 설계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호프 대규모 공공 임대주, 이건 1930년대 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5,500명이 대단지가 들어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주택단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거 안 지웠더라고. 칼막 스워프 그대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그 오스트리아하고 비엔나의 시간이 딱 맞죠? 8시 59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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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확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59분이었어요. 오늘 그 오스트리아하고 비엔나에 대한 좀 역사적인 의미 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엔나의 어떤 랜드마크와 주요 명소가 있는지 를 좀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90분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뭐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죠. 하여튼 나름 좀 강의 준비는 다 했는데 90분에 비엔나의 랜드마크 주요 명소를 보통 파리하고 런던은 나눠서 했잖아요. 이것도 나눠서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하여튼 봐서 제가 만약에 길면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